지금 특검 연장이 쉽지가 않다. 예, 특검 연장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쟤네들이 탄핵 기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이 특검 연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황교안이가 특검 연장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른당에서 특검 연장을 안 해주면 그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근데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그랬더니 지금 이게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면, 한마디로 저기 종북자유당에서 반대하면 그 국회 선진화법에 걸린다는 거야. 아니 3분의 2가 탄핵에 찬성했는데, 230명이 탄핵에 찬성했는데 어떻게 이 특검 연장법이 통과를 못하냐 했더니 교섭단체 간에 동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교섭단체에서 동의를 다 모든 당이 안 해주면, 이 박근혜 특검법 연장법이 통과가 안 된대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밖에 없느냐?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치는 수밖에 없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한테, 항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새누리당 너네, 이름 바꿔서 이제 종북자유당, 예, 횃불자유당, 예, 이 횃불자유당이 지금 반대하면 특검 연장을 못 한다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이제 지금 그동안에 황교안이가 뭐라 그랬냐면 특검을 연장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못 들었다. 그런 거였잖아. 그죠? 예.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 그랬는데, 지금 특검에서는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는데? 자. 이달 말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야당에게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치권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추진 움직임에 대해 특검이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아니 그동안은 안 보냈단 말이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4일 브리핑에서 국회 쪽에서 수사기간 연장 관련 요청이 왔는가라는 질문에 특검법 개정안 관련해 의견 요청이 왔었고, 이에 대해 저희들이 의견서를 작성해서 이미 보냈다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내용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작성해 보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근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며 특검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고, 특검은 답변 형식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기간 연장 부분은 현재 상태로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봤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연장이 안 되면 현재까지 수사한 것 외에 추가로 더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며,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대로 만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3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 수일 내로 입장을 밝혀라고 연장하지 않겠다면 국회에서 법으로 연장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를 겨냥한 압박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팩트체크가 100% 맞는 건 아닌 것 같아. 예. 팩트체크가 100% 맞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팩트체크를 통해서 좀 불안감이 막 퍼져가고 있어.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일단 황교안이가 특검 연장을 안 하면 뭘 해야 된다?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돼요. 지금 1차적으로 특검을 연장해야 돼. 특검 수사 기간을 아주 간단하게 황교안이가 도장만 찍으면 돼.
그런데 지금 황교안이가 도장을 안 찍고 있어. 도장을 안 찍는 이유가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 그러면서 지금 안 찍고 있죠. 그런데 이미 요청한 걸로 알아요. 요청을 했는데 이 황교안이가 공식적 수사기간이 끝나기 3일 전에는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특검 기간이 이제 28일이 끝인데 25일까지 버텼다가 그때 가서 안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 이 황교안을 쳐야 돼요. 황교안이 이제 만약에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황교안의 지금 권한대행 체제가 지금 이제 황교안은 자기가 얘기할 게 아니라 뭐래더라 청와대에서 아니 그건 저 수사지. 특검 연장 거부 결정은 지가 하는 게 맞아. 근데 지금 최대한 뒤로 빼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특검을 연장해주면 지네 박근혜 지지자들한테 표를 못 얻을까봐. 그래서 지금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황교안 1차로 쳐야 돼요. 무조건 네 선에서 25일 이전에 특검 연장시켜라. 도장 찍어라. 이걸 요청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특검을 연장 안 하면 특검 연장에 황교안이 동의를 안 해주면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특검법 통과를 누가 지금 저 횃불자유당 종북자유당이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안 해주면 죽여버린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이번에 결론은 너네가 이번에 이 특검 연장을 안 하고 이걸 흐지부지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정권 바꿔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겠다. 정권 바꿔서 무조건 이거 대통령 선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로 정권을 바꿔서 너희들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내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너희들 정당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대통령 바꾸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이 정당을 심판하겠다.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 지금 유권자가 저놈들을 유권자가 저 횃불당을 뭐라 그러나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유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길은 투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새끼들은 지네들 국회의원 선거는 뭐 몇 년 남았다. 3년 반 남았다. 이럴 거 아니야. 작년에 4월이 선거였기 때문에 다음 선거 때까지 3년 반 남았고 그 안에 잊어버릴 거다. 이럴 거 아니야.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야.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저쪽 애들의 씨를 말려버려야 국회의원 떨어져. 그렇게 복수하겠다. 이런 우리의 장기 플랜을 세워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최동욱 쓰레기잖아요. 미치겠네 이방. 네가 쓰레기 아니야? 누구더러 쓰레기래. 그래서 첫 번째 황교안 네가 특검 연장해라. 그럼 너 지지율 10% 올라간다. 근데 특검 연장 안 하면 너는 본선에 나오면 뒤질 줄 알아.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자유당 애들한테도 너네 이거 특검법에 동의해라. 안 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렇게 공격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번에 특검법 연장에 반대한 애들 걔네 전부 다 낙선시키는 이번에 특검법 연장에 반대했던 것들은 어떤 선거에서도 못 나오게 모두 낙선을 시켜야 된다. 그런 낙선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된다. 어떤 선거에서도 못 나오게. 그렇게 우리가 해서라도 이 특검법을 반드시 연장해야 된다. 특검을 특검법으로 연장시키든 아니면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든 이거 우리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 얘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번에 특검 연장에 반대한 놈들은 영원히 다시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 못 받게 해야 돼. 어떤 기관장도 못 가게 해야 돼. 어떤 기관장으로도 못 들어가서 국민 세금은 단 1원도 못 받아먹게 해야 된다. 씨를 말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들의 분노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들이 법적인 빈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어디서 박근혜를 옹호하고 지금 이제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 김어준에 나왔어.
김어준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김어준에 나와서 만약에 이번에 특검이 그 종료를 못하면 수사 내용이 공중 분해될 거다. 언제처럼 댓글부대 수사할 때 댓글부대 수사처럼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그냥 공중 분해될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검색어에 올랐더라고. 예. 그래서 이 그 특검을 반드시 박근혜가 처벌받을 때까지 특검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 예. 지금 이제 이 박근혜 측에서 특검 기간만 넘기자. 지금 이제 쟤네들이 왜 특검 기간 연장을 안 해주냐 하면 특검이 계속 수사가 되고 있잖아. 그동안에 만약에 박근혜가 탄핵되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 수사할 수 있어. 그 구속을 피하려고 지금 저 지랄 생쇼들을 하고 있는 거야. 특검은 무조건 연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이 특검 기간을 피하려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헌재가 오늘 아까 지금 이제 4시 50분이면 좀 전에 뉴스네요. 헌법재판소가 14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채택을 거부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측에서 계속 시간을 이게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론 기간을 늘리려고 계속 늘리려고 이것들이 이제 증인 신청을 자꾸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신청을 거부했대요. 네. 자, 이는 박 대통령의 시간 끌기 전술에 휘말리지 않고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헌재가 재차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돼서 대리인단 총사퇴, 박 대통령 헌재 출석 등 향후 박 대통령의 시간 끌기 시도가 계속될지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파일과 관련해서 최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보좌관 이진동 TV조선 기자 등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 탄핵심판과 직접 관련된 증인이 아니거나 고영태 관련 녹취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채택을 거부했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은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영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도 취소했다. 헌재는 이들 두 사람은 이미 검찰 진술조사 등을 통해 다 파악할 수 있다며 핵심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증인 채택을 취소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아니라 그냥 증인 채택을 취소하겠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이날 출석하기로 하고 또다시 불출석한 안봉근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취소하기로 했다. 증인 채택이 취소되면 더 이상 얘네들을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서 변론을 연장할 수 없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말미에 이 사건 탄핵심판은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 억측이 나오고 탄핵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다시 우려를 표한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해 여기 계시는 쌍방 대리인 관계자도 헌재의 공정성에 우려되는 언행을 법정 안팎에서 삼가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정문 앞에서 열린 친박 진영의 탄핵 반대 집회를 겨냥해 심판정 밖의 시끄러운 고성과 소음 탓에 심리 진행이나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며 이런 부분은 업무에도 관여되니 자제해달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경찰이 원래 헌법재판소 앞 100m 바깥으로 몰아내야 돼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황교안이가 의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황교안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을 때가 올 거다. 나오기만 해봐. 너 어디 선출직에 나오기만 해봐. 표로서 하여튼 응징해 줄 테니까. 그 다음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속전속결하게 된 원인은요.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헌재 자유 게시판에 계속해서 그동안에는 이 탄핵 찬성한 사람들이 글을 안 썼어. 너무나 당연히 탄핵 찬성인 줄 알고. 근데 이 헌법재판소에 헌재 게시판에 상주하면서 맨 놈이 똑같이 탄핵 반대 도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서너 놈이 앉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자유 게시판에 가서 이 탄핵을 찬성하는 글을 막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헌재가 속전속결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 같아. 여러분들이 헌재 게시판에 이 자유 게시판에다가 적극적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들을 올려주셔야 된다. 그래야 헌재가 밀어붙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 헌법재판소의 자유 게시판이 글 쓰는 게 너무 쉬워. 그냥 정확한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돼요. 본인의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자유 게시판에 여러분의 뜻을 아직 한 번도 탄핵 찬성 글 못 쓴 분들은 가서 탄핵 찬성 입장들을 밝혀줄 수 있다. 이동읍이가 국가와 결혼한 박 대통령 따뜻하게 봐야 된다. 무슨 국가와 결혼해? 주사기랑 결혼했지! 지랄이 창궐 하고 자빠졌어. 박근혜가 언제 국가랑 결혼했어? 주사기랑 결혼했지. 대통령이 돼갖고 국민이 죽어가도 주사 꽂고 자빠져가지고 지랄이 창궐했어. 열받아. 예. 그 다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최순실과 결혼했죠. 최순실이랑 결혼했다기보다 주사기랑 결혼한 거지. 아니면 올림머리랑 결혼했나? 예. 다음 이야기는 뭐냐? 안철수의 짐승론. 네. 이게 참 지금 이제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안희정이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까이면 까일수록 안희정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호남 쪽 여론은 문재인 지지자, 그러니까 문재인이 17, 안희정이 16, 그 다음에 뭐 안철수가 뭐 8, 뭐 이재명 8, 뭐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가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까이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철수가 짐승론을 펼쳤어요. 예. 그게 이제 자기가 대선 때 도와줬는데 안 도와줬다고 하는 게 짐승보다 못한 거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그 안철수의 어법이 안철수스럽지 않고, 내가 볼 때는 그쪽 캠프에서 누군가 이제 제안을 한 것 같아. 안철수 평소 어법이 그런 수준은 아니었어. 근데 이제 좀 막말을 필요로 한다라고 누가 제안을 했나봐.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 이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까이는 걸 목적으로 한 발언이다, 그건. 그래서 이런 발언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원래 안철수가 그린 구도는 나머지는 다 죽고 상관없고 문재인과 안철수 구조야. 문재인이 바라는 구도는. 그래서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로 가면서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은 안 되니까 안철수다, 요렇게 가려는 계획을 작년부터 세워놨는데, 지금 이제 이게 안희정은 치고 올라가고 이 떨어진 자기 지지율이 올라가질 않잖아. 이제 안철수의 이 말은 정확히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를 만들려고, 안철수가 지난주에도 문 대 안 구도로 가면 자기 자신 있다 그랬어.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로 가면 자기가 자신 있다. 그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가. 그런데도 이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라도 한번 눈에 띄어보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을 이제 그렇게 쌍욕을 해가지고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어떤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관심을 못 끈 것 같아. 예. 방송에서 안철수의 말을 하루 종일 틀어줘요. 예. 연합뉴스 같은 경우 30분에 한 번씩 틀어줘. 안철수가 그 짐승 얘기한 거를,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한 거를 연합뉴스에서 30분에 한 번씩 틀어주더라고. 그러면 이 말에 대한 반응이 인터넷에 나와야 되는데. 봤어요? 아무도
인터넷상에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 그죠? 어. 놀랬어. 아, 이게 진짜,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의 배경이 뭔지가 딱 보여갖고, 내가 찾아봤단 말이야. 근데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말에 분노한 문재인 지지자가 거의 없어. 왜냐,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은 안철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안철수한테 관심이 없고, 오로지 안희정만 까는 거야. 그러면서 뭐, 안희정한테 실망했다. 근데 이제 그 실망했다는 근거는 없어. 근거는 없는데, 어쨌거나 안희정을, 지지했는데 실망했네. 뭐 이런 얘기만 쓰고 있고, 안철수가 막 짐승만도 못하다고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안 보이고 있더라. 예. 제가 잘못 본 거예요? 막 여러분 주변에서 그래 문재인이 짐승만도 못해 이렇게 동조하거나 아니면 안철수 너 왜 그랬어 막 이러거나 별로 관심이 없죠. 그죠? 응. 아니 이렇게 이거는 이제 문재인 측에 꽈나면 문재인 측에 까이면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러면서 한번 해봤나 봐. 그래서 이제 지금 안철수는 계속 문재인 안철수 양자구도로 가겠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과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제 길을 하나 정하면 그거밖에 모르나 봐. 그거는 이제 작년 총선 때 구도고, 작년 4월 달에는 그 구도를 비밀리에 추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다 알아. 국민들이 다 알아가지고, 이게 좀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서 황교안보다도 까이잖아. 황교안보다도 까이는데, 자꾸 그러지 마. 우리 지더라도 좀 끝까지 품위는 있자 이거지. 좀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고, 그래요. 뭐,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그냥 연합뉴스에서 존나리, 반복적으로 틀어주길래, 아, 이게 뭔가 큰 이슈가 됐나. 뭐, 아무도 반응을 안 해. 네.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구글 검색량, 이 구글 검색량 기사 봤어요? 이게 이제 구글에서 트럼프하고 힐러리를 검색한 다룬 글을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트럼프가 훨씬 많았다는 거야, 힐러리보다. 그래서 그걸 분석한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했대잖아. 근데 이 구글에서 이 언급되는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언급량을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구글 트래픽 양이 이재명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야. 문재인보다 이재명이 높았다. 내가 그걸 작년에 들었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12월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보다 이재명이 월등히 그 트래픽 숫자가 높았다라고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이제 1월 달에 쭉 바뀌었잖아요. 순위가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트래픽 숫자가 안희정이 1위다. 네. 욕파일 때문에 그랬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이제 2월 달이잖아요. 현재 그 구글 트래픽 숫자로 따져보면 안희정이 1등이고 문재인이 2등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3등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안철수가 3등인가? 기사로 한번 봅시다.
민심파 구글 트렌드 분석. 대선 지지도 급상승 중인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유권자 관심도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최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 포털 구글의 구글 트렌드는 국내외 주요 선거 때마다 민심을 파악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분석 대상 단어에 대한 특정 시점 최대 검색량을 100점으로 한 상대 비교 방식이다. 스캔들 등 부정적인 이슈에도 검색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여론조사 지지도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관심도라고 불린다. 미국 역대 대선 결과 들어맞는 것으로 유명한데 후보에 대한 관심이 지지의 선행 조건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진한 게 문재인이고 이 흐린 게 안희정인데 1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이날이 이제 출마 선언한 날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월 초에 이렇게 올라가고, 예. 야, 이렇게 쫙 나오네요. 이 같은 구글 트렌드로 최근 일주일간 주요 대선 주자에 대한 시간대별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 최고 기록은 지난 9일 오후 9시 MBC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대선 후보로 검증 프로그램이 반영되던 때였다. 이때 이뤄진 안희정에 대한 검색량은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잠룡 주간 평균 관심도는 안 지사가 26점, 문재인 전 대표가 24점, 황교안이 11점, 이재명이 9점, 안철수가 7점, 손학규가 2점 순이었다. 안 지사는 호남 지역을 방문하고 대북 송금 특검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지난 12일 오전 9시 다시 91점으로 검색량 2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대중 관심도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지지도 1위인 문 전 대표의 관심도 최고점은 역시 MBC에 출연한 10일 오후 9시에 68점, SBS 12일에 55점이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 주요 대선 주자의 인터넷 검색량 상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났다. 네요. 황교안 이재명보다도 까이니까 짐승만도 못하다 막 이러면서 화를 냈구나. 자, 최근에 1개월간 일자별 관심도에서 최고 기록, 평균 기록 문 전 대표가 앞섰다. 최고 기록가는 한 달 동안으로 치면 그 최고 기록이나 평균 기록은 모두 문 전 대표가 앞선다. 지난 10일 문 전 대표가 기록한 최고 검색량은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50점, 안 지사가 43점. 한 달치로 했을 때도 7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네. 그러나 추세를 살펴보면 안 지사는 지난달 22일 5시간 증문즉답 출마 선언으로 문 전 대표를 관심도에서 처음 앞지른 후 두세 차례 오르내리다가 2월부터는 10일만 빼면 줄곧 검색량에서 문 대표를 앞서고 있다. 이미 관심도가 문 대표를 제쳤다는 얘기죠. 구글 트렌드는 지역별 관심도 통계도 제시한다. 최근 일주일간 16개 시도별 관심도에서 문 전 대표가 1위인 곳은 울산, 대구, 경남뿐이다. 다른 곳은 모두 안 지사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최근 기록인 부산 지역의 안진소에 대한 검색량이 100점으로 했을 때는 문 전 대표 84, 그러니까 안 지사를 100점 기준으로 삼으면 문 대표가 84, 황대행이 47, 이 시장이 29, 안 전 대표 24, 그러니까 안철수가 24 이런 순이다. 서울은 안 지사가 89, 문 전 대표 82, 황대행 37, 이 시장 29, 안철수 13. 야권 최대 관심사는 호남의 선택인데 광주 지역의 관심도 안 지사 78, 문 전 대표 70, 이재명 38, 안철수 28, 황대행 25. 한편 리얼미터가 MBC 매일경제 의뢰로 6일에서 10일에 실시한 이날 발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얼미터는 문 전 대표가 32.9,
안지사가 16.7, 황대행이 15.3, 안전대표 9.5, 이시장 7.8로 나왔다. 딱 봐도 리얼미터가 구글 트래픽량에 비해서 현실감이 떨어지죠. 그죠? 여러분 주변에 지금 문재인 지지자보다 안희정 지지자가 절반밖에 안 돼요? 내가 계속 리얼미터에 대해서 이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게 이런 거야. 가령 저 구글 트래픽은 실제로 지역별 빅데이터를 분석한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리얼미터는 아무래도 여론조사를 하면서 왜곡이 들어가는 거야. 결과에 대한 왜곡이. 그러니까 뭐 나이대로 평균치를 준다든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 결과가 왜곡이 들어가니까 리얼미터는 안 맞는 거야. 리얼미터 지지도가 맞은 예가 없어. 리얼미터의 후보 지지도가 맞은 적이 없다고. 지난 총선 때, 지난번 지방선거 때 맞은 적이 없어. 예. 그러니까 이 구글 트래픽량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안희정 얘기만 하잖아.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안희정 얘기만 해.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표는 오래됐거든. 5년 동안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그 문재인에 대해서는 이미 알 만큼 다 알아. 그리고 이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안희정에 대해서 한쪽은 지지해, 한쪽은 막 비난해, 어느 쪽은 논란을 해.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트래픽이 솔직히 10명 중에 5명은 안희정 얘기야. 그죠? 어딜 가나 10명 중에 5명은 안희정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안희정을 다 지지하는 게 아니라 안희정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이재명이나 안철수나 별로 지지를 못 받고 있고, 황교안은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명박근혜 당의 심리적인 저지선만 지금 황교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재 그 사람들의 지지율이 한 15%밖에 안 나와. 다 모여봤자 15%. 근데 이제 지금 황교안이 15%를 다 갖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유승민이 한 2, 3% 빼가기 때문에 지금 이 황교안이 받는 지지율은 다 합쳐봤자 한 10%? 그쪽 지지자들도 난 다 못 모으고 있다고 봐.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이 관심도가 1위이고,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검증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안희정이 과거에 뭐라 그러나, 조서, 그 검찰 조서 과정에서 시인하는 부분을 딱 편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뿌리는 가짜뉴스하고 그걸 섞어가지고 그걸 지금 퍼뜨리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야. 그 이제 이걸 안희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이게 진심이라면, 이게 진짜였다면 충남에서 도지사를 2번 하는데 됐겠냐고. 그죠? 지금 이제 안희정이 무슨 정치 자금을 그렇게 이용했다, 그런 주장이 이게 지금 처음 나왔겠냐고. 지금 충청도에서 2번이나 그게 돌았던 얘기인데 그게 별로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못 미친 거야. 안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엄청 뿌려댄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건 뭐냐. 아니 내가 진짜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나타나는 일종의 기현상이야. 뭐라 그러나, 옛날에는 문재인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진실은 잘 모르면서 막 불안해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안희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하면 그걸 막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막 이런 까이는 내용이 돌잖아요. 그럼 그게 관심으로 가. 뭐 호감으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막 퍼지잖아. 그런 이제 안희정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쫙 퍼지면 그걸 가지고 안희정이 나쁜 놈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안희정이 누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분이야. 문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진짠가요? 이래. 근데 그게 아니라 안희정에 대해서 뭔 얘기가 돌면 안희정이 누군데? 이러면서 관심도로 변해. 그치? 나는 이런 현상은 또 처음 봤어요. 예. 이상하게 안희정은 건드릴수록 역풍이 불어. 그러니까 안희정은 건드릴수록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내가 궁금한 건 그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확실히 아닌 건 맞는 거야?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자료는 짜집기가 된 거야. 지금 이제 그 카톡에서 돌고 있는 건 안희정이 검찰에 가서 시인한 부분, 그 조서에서 시인한 부분은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는 부분이야. 그런데 그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고 시인하는 그 조서를 이게 안희정이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했다라는 정체불명의 기사하고 섞어서 안희정이 시인한 것처럼 뿌리고 있는데 그 자료만 봐서는 내가 이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 진짜 본 게임에 갔을 때 이게 정말로 안희정이 그렇게 노무현 대선 자금 받아놓은 비자금으로 아파트 중도금 냈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확인됐어요? 안희정 캠프에다가 물어본 사람 있나? 예. 이게 만약에 그런 무혐의? 그게 무혐의 났다고요? 그 부분을 확실히 확인해 봐야 된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좀 조사 좀 해봐요. 지금 막 그 포털에다 뿌려지고 있는 내용은 분명히 편집이야. 짜집기 한 거야. 그러니까 안희정이 4억 원을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했다라는 기사와 안희정이 그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고 시인한 부분, 이거를 마치 이거 봐라, 안희정이 개인적으로 돈 받았다라고 짜집기를 해갖고 뿌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달라. 요 부분은 노무현 대선 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한 부분이야. 어제 대선 면접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제 대선 면접에서 그 안희정이 뭐라 그랬어? 실제로 그렇게 정치자금 받았댔어? 자기가 그 정치자금 받았다라고 시인했어요? 어제 대선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어? 선거자금 얘기만 했다. 개인자금 내용은 안 나왔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했다는 게 언제 얘기냐면 옛날 조선일보 기사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조선일보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그 시절에 아파트 중도금을 그 안희정이 그 돈으로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예. 그니까, 요 안희정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건 옛날 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조선일보가 거짓말하던 시절 기사야. 그리고 안희정이 인정하고 시인한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 선거자금을 재벌로부터 받았다. 그건 시인한 거야. 근데 요걸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퍼돌리고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이었다라면 안희정이 충남지사가 2번이나 당선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예. 그 안희정 죄형 목록을 보면 정치 자금에 대한 사유만으로, 그러니까 정치 자금으로만 조사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개인이 착복했다라는 건 한마디로 그 당시 조선일보의 그 허위 기사, 미확인 사실을 지금 이제 편집해갖고 뻗돌리고 있는 거죠. 확실한 거죠. 예, 이게 만약에 본선 게임에서 이걸로 또 조선일보가 지랄 연병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개인 뇌물은 없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좌우지간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 사람 개인으로 보면 문재인이 인품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진중하고 중량감 있고 안정감 있고. 근데 그 문재인에게는 치명적인 그 짐덩어리가 붙어 있고, 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얘네들이 권력을 잡아서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어떤 견제 심리, 이게 작용하는 게 이 문재인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짐덩어리는 없어. 그래서 어떤 그런 걱정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 캠프가 꾸려지면 틀림없이 또 문재인 캠프하고 정당 캠프하고 싸움박질 할 거야. 서로 물러나라 어째라 해서 잡음이 들리겠지. 안희정은 캠프가 없기 때문에 선거 본게임에 들어가면 그런 세력 다툼을 할 조직이 없다는 거야. 그게 장점이면 장점이야. 근데 문재인은 5년 동안 계속해서 노출돼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뭔가 털릴 게 없어. 근데 안희정은 사실 충남 사람들은 별로 문제로 생각 안 했던 내용이 본게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안희정은 아직 모른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단점이야. 안희정에게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 아닌가. 너무 호감도가 올라가는 거야. 나는 원래 그러잖아. 너무 올라가면 수상하다. 너무 좋아할 때는 나는 늘 한 발짝 떨어져. 예. 이걸 검증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욕을 먹었기 때문에 더 밝혀질 게 없어. 그리고 5년 동안 욕 먹은 내용들이 사실은 문재인이 잘못해서가 아니야. 문재인 밑에 있는 것들이 잘못해서 문재인 대신 욕 먹은 것들이라고. 근데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베일에 쌓여져 있었고 전혀 몰랐다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야. 너무 젊은 동안에 되게 막 그 말도 잘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덫을 놓으면 문재인 같은 경우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거기 걸린단 말이야. 손석희가 물어봐도 껌뻑껌뻑하면서 대답을 못해. 근데 안희정 같은 경우에 누가 뭐라고 덫을 놔도 요리조리 빠져나가. 그러다 보니까 안희정은 그런 위기 대처 능력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위기 대처 능력이 곧 신뢰감이냐. 그러니까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날렵한 배 같은 느낌이야. 쾌속선 느낌. 그리고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범선 같은 느낌. 그러니까 속도나 대처 능력은 안희정이 빠른데 이게 이 배 크기가 큰 태풍이 몰아쳤을 때 버티느냐 마느냐의 그 중요한 점이잖아요. 태풍이 오기 전에 피해가는 안희정이냐 아니면 태풍이 와도 버티는 문재인이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일단 너무나 여러분들이 그 한쪽으로만 쏠리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봐. 만약에 안희정이 본선에서 까이면 안 되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럴 때 대비해서 문재인을 너무 죽이면 안 돼. 문재인을 너무 죽이면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미 기운이 뒤집어졌다는 얘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미 기운이 뒤집어졌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예. 하여간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의 걱정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문재인이나 안희정이나 누구나 괜찮은데, 자,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박근혜가 돌아온다면, 그리고 국회가 박근혜랑 또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런 비상사태가 연말까지 가게 된다면, 지금 구도로는 안 돼요.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그러니까 안희정이 어떻게 보면 아주 긴박한 상황에 확 치고 나온 거야. 근데 이게 게임이 길어지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 우리는 그때도 대비해야 돼. 우리는 그때도 대비해야 된다. 그런 대비가 없으려면 빨리 탄핵돼야 된다. 자, 무엇보다 우리 망치 부인의 블랙리스트, 예, 망치 부인의 블랙리스트들아, 지금 이 숫자가 얼마냐 하면 16,000이 넘었어. 예, 망치 부인의 블랙리스트가 15,880이야. 15,880 블랙리스트들이여 단결하라. 너네가 단결해서 박근혜를 탄핵해라. 그럼 내가 블랙을 모두 해제해주마.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어. 분명한 구원의 길이야. 15,880명이 단결해가지고 박근혜를 빨리 탄핵시켜. 헌재에 가서 막 탄핵시키라고 글도 쓰고, 그래서 너네가 박근혜를 딱 탄핵을 받아내면 너희들 모두 블랙을 풀어줄게. 진짜 공약이야.
이 박근혜가 탄핵이 딱 인용되면, 박근혜가 탄핵이 인용되면, 한마디로 탄핵되면, 파면되면, 망치 부인이 블랙 대사면 다 풀어줄 거야. 진짜야. 공식적 약속이야. 최선을 다해. 너희들의 힘을 믿어. 애써 보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밖에 혹시 여러분 망치 부인한테 궁금했던 점 있어요? 요거 망치 부인한테 물어보고 싶었다. 어떤 뉴스에 대해서 망치 부인한테 물어보고 싶었다. 그런 내용 있었어요? 지금 빨리 얘기해봐. 노래 하나 들으면서. 예. 노래 하나 듣는 동안 여러분들이 망치 부인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괜찮아. 노래 한 곡 꽤 길어. 이 노래 듣는 동안에 망치 부인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 너무도 당당하게 나타나 영혼을 뺏어가는 마녀야. 안희정 유용 관련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오마이뉴스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바로 기사가 나왔었다. 그러면 그렇지. 난 너의 노예야. 조금씩 네 맘을 알 것 같은데 움츠려든 가슴이 펴지질 않네. 너무도 당당하게 나타나 영혼을 뺏어가는 마녀야. 널 피할 수 없어. 조금씩 네 맘을 알 것 같은데 움츠려든 가슴이 펴지질 않네. 조금씩 내 맘은 널 향해 가는데 계속 망설이다 바라만 보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노래는 상상하던 그 이상 망치 부인이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 욱시 남정기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조금씩 네 맘을 가사가 이래요. 알 것 같은데 움츠려든 가슴이 펴지질 않네. 조금씩 내 맘은 널 향해 가는데 계속 망설이다 바라만 보네. 탄핵 인용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게 궁금해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죽을 각오를 해야지. 탄핵 인용이 안 되면 지금으로선 답이 없어요. 현재로선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탄핵 인용시켜야 돼요. 그 다음엔 답이 없어. 지금 왜냐하면 박근혜 당에서 박근혜 당 이명박 당이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뒤로 지금 발을 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어차피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한 상태잖아.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선 자기네들이 집권하기 어렵겠다고 본 거야.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차라리 그냥 시간을 질질 끌자.
7인 체제로 만들어서 공황 상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탄핵 기각시키거나 그래서 전국을 혼란시키고 그 다음에 야권 후보들에 대한 흠집내기로 시간을 끌자. 그래서 이제 연말에 대선을 치러서 그 연말에 가서 한번 전세를 뒤집어 보자. 계속 시간을 끌자라는 수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기억나? 작년 11월 22일이야. 작년 11월 22일에 아직 탄핵이 결정되기 전이야.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1년짜리 싸움을 계획했다. 기억나요? 찾아봐. 유튜브에 가서 11월 22일의 방송을 찾아보세요. 나는 이 싸움이 그렇게 짧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러면서 내가 11월 22일 날 방송하면서 1년을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390일 동안 나는 저녁을 금식하고 금주할 거다. 분명히 내가 그렇게 얘기해. 그 393일 뒤가 그날로부터 393일 뒤가 대선이야. 대통령 선거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390일 동안을 나는 준비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촛불이 그렇게 쉽게 탄핵 문제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예상했었어요. 그래서 긴 싸움이 될 거다. 그런데 일단 지금 1차 고지야.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이 3월 13일 전에 탄핵을 시켜야 돼. 지금은 다른 걸 생각하지 마.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수가 있겠지? 다른 수는 없다고 봐야 돼. 지금 저 새끼들이 자기네들이 국회의원 사퇴하겠다 이러면서 발을 뺐어. 탄핵이 기각되면 현재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2월 28일에 2월 28일까지 변론 다 종결시키고 아니야 적어도 다음 주 안에 23일 안에 22일까지 변론 종결시키고 23일 날 최후 변론 듣고 그리고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을 받아내야 돼.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 2월 안에 탄핵하라. 그러면 그 2월이라는 게 언제까지냐면 지금 음력 2월 1일이 26일이야. 음력으로 따지면 2월 1일이 26일부터가 음력 2월이야. 근데 우리는 일단 최대한 양력 2월 안에 변론 끝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3월 초가 넘어가기 전에 이거는 탄핵 시켜야 되는 거야. 3월 13일 넘어가면 탄핵 못 하는 거예요. 3월 13일 넘어가면 이건 탄핵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보지 마. 중요한 건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을 받아내려면 모든 헌재의 변론을 22일에 끝내야 되는 거야. 현재까지 잡혀있는 게 22일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헌재 출석하고 싶으면 22일 전에 나와라. 박근혜가 헌재 나오고 싶으면 22일 전에 나오든가 아니면 오지 말든가.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시간 끌기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무조건 최후 변론을 23일까지 듣고 끝내야 된다. 23일 안에 다 끝내야 돼. 그래야 3월 초에 그 탄핵을 받아내는 거야. 우리가 이번에 탄핵 못 받아내면 우리 중 반은 죽는다고 봐야 돼. 가만두겠냐고. 지금 우리 각 조직에서 우리가 그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 우리 다 죽는 거야. 박근혜가 가만두겠어? 목숨을 걸고 2월 초에 탄핵시켜야 돼요.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 모여야 돼. 걸을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나와. 걷지 못해도 돼. 휠체어라도 태고 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18일하고 25일 두 번에 지금 최대치를 다시 모아내야 돼. 최대치를 경신해야 돼요. 지금 이 박근혜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어야 돼.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으려면 18일에 최대 인원 모아내고 25일에 그걸 경신해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목표를 크게 잡고 최대치를 몰아내야 돼요. 장제원이 특검법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 그 국회 선진화법에 뭐가 있냐면 교섭단체, 국회에 교섭단체가 있어. 교섭단체들이 합의해야 법안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은 누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법사위원회가 김진태가 그런데
법사위 간상과 김진태가 이래가지고 얘네가 지금 특검법 연장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특검법 연장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28일까지 변론을 종결시켜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특검도 연장해야 되고, 황교안이가 이번에 특검 연장을 동의 안 하면 너도 구속시킬 줄 알아라. 이 황교안을 탄핵해야 돼. 황교안을 탄핵해서 어떤 공직도 못 맡게 해야 돼요. 황교안한테 국민의 저주를 걸어가지고 다시는 국민 세금 1원도 못 받게 해야 돼. 황교안이 이번에 특검 수사에 동의 안 하면, 얘는 특검 수사 연장에 동의 안 하면 황교안은 국민 세금 1원도 못 받게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법 개정으로 우리가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야. 황교안 여기서 죽이고 그리고 특검법 연장으로 가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일단은 자, 우리의 목표는 첫째 뭐요? 2월 22일까지 변론을 종결하라. 헌법재판소에 변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재판의 과정이 이렇게 돼요.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부가 구성이 돼. 그 다음에 이제 검사하고 변호사, 아니면 이건 이제 양측 대리인, 약간 이제 그 국회 측하고 박근혜 측에서 둘이 이제 어떤 걸 증거로 할지를 정하는 게 첫 번째 변론 준비기일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심리를 한다. 그게 이제 변론이야. 심리, 깊이 들여다본다. 논란으로 이제, 법적으로 따져보는 기간이 심리 또는 변론. 그래서 지금 변론 기일이 지금, 1월 초부터 시작해서 2월 22일까지 십몇 차를 이제 재판을 하는 거야. 그 재판 결과 이제 최후 변론을 듣고 그 판사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회의를 해가지고 탄핵소추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정하는 거야. 그 과정인데 한마디로 그 모든 법적으로 논쟁하는 기간을 2월 22일로 끝내라. 2월 22일 투투투로 끝내고 23일에 양측의 최후 변론을 얘기해라.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헌재가 결정문을 쓰는 거야. 인용 결정인지 탄핵 결정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지금부터 탄핵 결정이 될 때까지 헌재 게시판에 여러분이 얼마나 탄핵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고. 예. 지금 장제원은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장제원이 지난 주말에 모든 대변인직에서 그만뒀어. 그 이유가 뭐냐면 장제원 아들이 무슨 예능 프로에 나왔는데 그걸 막 띄운 거야. 막 띄워갖고 검색어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걔가 무슨 성매매했다. 성매매한 애들 친구다. 이러면서 터뜨렸는데 그 내용이 얘 모든 SNS를 다 누군가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야. 잘 들어요. 이제까지 왜 정몽준 아들 문제라든가 보면 SNS를 전부 다 털었어. 저쪽 애들이. 근데 그 SNS, 우리가 누가 누구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누구 자식인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국정원 알겠죠? 그래서 그 SNS들을 다 검색하고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SNS에서 놀고 있는 내용들을 얘네들이 전부 다 킵해놨다가 중요할 때 터뜨리는 거야. 중요할 때 터뜨려가지고 사회적인 논란을 삼는 거지. 그래서 장제원이 뭘 추진했냐 하면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법 개정안을 하겠다. 개정안에 바른당이 찬성하겠다. 그 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제원 아들의 비리를 터뜨려갖고 장제원의 입을 막았어. 난 국정원 공작이라고 봐. 예, 국정원의 공작이라고 봐. 지금 그런 상태야. 쟤네들은 지금도 계속 어떻게든지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쟤네는 나라의 국익이고 뭐 상관이 없다니까? 국익이고 뭐 상관없이 오로지 지네 밥그릇, 자기네 권력만 잡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국정 파탄이고 나발이고 외교적으로 개판이 되고 상관없어. 지네 밥그릇만 지키면 돼. 그런 놈들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2월 안에 변론 종결, 그리고 2월 달 안에 탄핵해라. 탄핵이 답이다. 이거를 막 해야 돼. 3월 13일 넘어가면 끝이야. 3월 13일 넘어가면 탄핵 안 된다고 봐야 돼. 알겠죠?
예. 무조건 2월 안에 탄핵하라고 강요를 해서 3월 초 안에 받아내야 돼. 그리고 4월 말에 투표하면 돼. 예. 황교안 특검 수사 연장 요청에 응하라. 지금 이제 바른당에서 지금 이제 막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첫 번째는 헌재에서 변론을 2월 안에 종결해라. 2월 22일 이후로 어떤 변론도 연장하지 마라. 헌재 심리를 연장하지 마라. 2월 22일이 마지노선이야. 여기서 더 연장하면 헌재를 해산하겠다. 이걸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황교안이 이번에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너는 국민 세금 10원도 못 받는다. 국민 세금 10원도 못 받을 줄 알아. 너 탄핵시키고 어떤 공직에도 못 나오게 할 거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황교안을 압박해야 돼.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황교안이 연장을 안 하면 특검법을 개정해야 돼. 그러면 특검법을 개정할 때 과거의 새누리당 지금 이제 종북자유당이 나타나가지고 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만약에 특검법 연장에 반대하면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너네 당은 국물도 없다. 그 다음에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 2년만 기다리면 국회의원 선거야. 3년 기다리면이죠. 내년에 일단 1차 복수, 그 다음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복수. 그래서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 국민의 투표로 심판해버리겠다. 그런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가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죠? 그죠? 너무 어려운 얘기죠? 이건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질 수 없는 문제야. 이건 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느냐라고 물을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만 돼. 반드시 이겨야만 돼. 그래서 2월 안에 탄핵하고 특검 기간 연장하고 그게 우리의 일단 1차 목표야. 최선을 다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왜요? 목표가 뭔데요? 박근혜가 너한테 뭔 잘못을 했다고? 잘못했어.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잘못을 했어. 국정원 댓글요. 증거 없다고 거짓말했지. 청년 실업, 노인 빈곤, 가계부채 전부 다 해결해주겠다 그랬잖아. 국가부채 아무것도 해결 못했지. 전부 다 청년 실업 최고, 노인 빈곤 최고, 가계부채 최고, 국가부채 최고. 이게 박근혜 경제야. 그 다음에 세월호 희생자 304명, 메르스 피해자 138명.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로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은 지금 중학교 3학년 이후의 애들은요 역사교육이 개판 났어요. 지금 검정교과서가 올해까지만 사용돼. 내년부터 지금 국정교과서로 시험 보는 지금 역사교과서 교육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야. 누가 이런 거 만들었어? 박근혜가 만들었어. 왜? 역사교육을 파괴해야 그 나라를 망치거든. 위안부 협상, 그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을 불가역적이라고 개지랄을 떨어갖고 전 세계의 국민을 망신시킨 박근혜. 그 다음에 사드 배치 약속을 해주면서 중국 외교 망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하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요, 지금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중국 무슨 허물벗은 중국 관광객, 그거 제주공항 맞아요? 그거 제주공항이 맞아요? 그 사진에 있는 거 그거 한자 아니야? 그 사진 속에 있는 글자가 한문 아니에요? 제주공항이라고 기사는 났는데 그 사진을 확대해보면 거기가 한문이 써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주공항이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제주공항이 맞냐고. 왠지 그 사진이 나는 수상해 보여. 예, 그 사진이 좀 수상해 보여. 왜냐하면 지금 중국 관광객이 급속도로 줄었어요. 예, 중국 관광객이 급속도로 줄었단 말이야. 그 지금 명동 같은 경우에 중국인들이 싹 사라졌어. 예, 중국인들이 다 사라졌는데
그렇게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관광을 한다고? 그렇게 물건을 샀다고? 뭔가 좀 이상한 기사야. 예. 그게 사실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 폐쇄만으로도 지금 중소기업 엄청난 손해받고, 그 구체적으로 파악한 게 수조 원이야. 손해가 수조 원 났어. 그것만이 아니야. 무엇보다 이 세월호 아이들, 그 다음에 이 가습기 피해자. 지금 박근혜의 죄목을요, 일일이 적어놔도요, 너무 많아가지고, 박근혜의 죄목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일일이 다 다루려면 며칠 밤을 새야 돼. 제주도 맞아요. 제주도 공항 맞아요? 아니, 중국말로 써있길래 수상했지. 예. 아니,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간다는 거야? 야, 어마어마하네. 예. 자, 일단 그 제주공항에, 그럼 뭘 하면 돼? 청소원을 더 뽑으면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중국인들이 와서 민폐를 끼쳤다라고 얘기하기보다, 그렇게 많은 물건을 샀구나. 그러면 그게 그만큼 우리나라에 도움된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면 청소원들을 더 고용을 해서 치우면 되지. 일자리 창출되고, 장사 잘 되고, 우리나라 물건 팔고, 그게 비판할 일이야? 그 다음. 그래서 이 박근혜를요, 우리가 빨리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또 빼먹은 얘기 있다. 최동욱 얘기. 여러분, 최동욱 혼외자 사실일까요? 확인이 안 됐을까요? 최동욱이 혼외자를 낳았다. 이게 물리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아니다. 물리적으로 확인된 거 없어요. 증거 없어요. 예. 최동욱이 혼외 아들을 낳았다. 그거 물리적 증거가 없어.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최동욱을 그렇게 모욕을 줘서 쫓아냈다? 몰랐지. 그러죠. 모르는 사람이 있네. 행복이맘님. 예. 그거 최동욱이 뭐라 했냐면 DNA 검사자 그랬어. 최동욱이 DNA 검사자 그랬더니 그때 조선일보가 아동학대라 그랬어. 그러면서 DNA 검사를 못하게 한 거야. 그래놓고 지네는 애 학교에 가가지고 애 신상 다 털었잖아. 만약에 최동욱이 그게 자기 아들이다 싶으면 DNA 검사 하자 그러겠냐고. 예. 그거 가짜였어요. 박근혜가 누명 씌워가지고 이 최동욱을 옷 벗게 한 거야. 나쁜 놈들이죠. 그래놓고 최동욱의 내연녀 집에 가정부라 그러면서 무슨 종편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 자, 최동욱 내연녀의 가정부가 인터뷰한 내용이 뭐냐? 자기가 침실에서 사진을 봤다. 최동욱과 내연녀와 아이가 잠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침실에 걸어놨다. 잠옷 입고 찍은 사진 침실에 걸어놔 본 사람 손 들어봐봐. 그렇게 완벽해서 단 한 건의 건수도 잡히지 않을 만큼 그 완벽한 최동욱이가 잠옷을 입고 가족 사진을 찍어가지고 침실에 걸어놨다. 그걸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 내가 지지난주였으면 그 인터뷰는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에라이 등신아 이러고 욕기 나갔을 거야. 그러나 나는 이제 이해해. 그런 인터뷰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너의 그 절박한 상황을 내가 이해해. 그 머리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지? 인생 사는 게 힘들지. 상상을 해봐. 너 같으면 잠옷 입고 가족 사진 찍겠니? 그걸 일하는 가정부가 들락거리는 집에다 걸어놨겠니? 그걸 종편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등신이지. 자, 어쨌거나 이 최동욱 총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만약에 특검이 중단되면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공중분해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해.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해. 내가 16일 날 세월호 특집 방송 하고요. 돌아오는 18일 날 내가 이제 촛불 집회 갔다가 그날 밤 그것이 알고 싶다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다뤄요. 아니 국정원 여직원이 아니라 국정원 댓글 사건. 좌익교수 사건을 다루는데 어떻게 다룰지 잘 모르겠어.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 TV에다가 계속 주장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국정원에 아직 다른 좌익 교수들이 있다. 지금 처벌받은 남자 좌익 교수는 단 한 명이고 이거는 좌익 교수라는 게 밝혀진 게 김하영이라는 여자가 좌익 교수로 글을 썼기 때문이다. 근데 그 여자는 여전히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다. 국정원에 아직 좌익 교수들이 있다. 예. 그게 지금 내가 주장하는 바야. 그래서 16일 날이 세월호 특집, 18일 날은 국정원 댓글 특집이면서 그날 우리가 또 뭐 해야 되냐? 최대 인파가 모여야 돼요. 정말 이 150만 넘는 인파가 모여야 돼. 우리 박근혜가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 진짜 1년 동안 앞으로 이 12월까지 계속 촛불 들어야 돼. 난 못해. 18일 날 다 모여야 돼. 그래 25일 날 지방에 있는 친구들까지 모아. 동창회를 광화문에서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봄맞이 동창회를 광화문에서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18일, 25일 집중해야 된다. 최대한 만약에 토요일 날 일하시는 분들도요. 25일 저녁 때라도 오셔야 돼요. 25일 저녁 때라도 와서 국민 최대치가 모였다라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네. 준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8일날 촛불 끝나고 와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썼는지 안 썼는지 보자고.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온 뉴스가 아까 조금 예. 최동욱이 말한 내용인데 특검 수사 연장이 이재용 구속 삼성도 득이다. 왜? 예. 왜 이런 말 했을까요? 무슨 뜻이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14일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력에 대해 짧은 기간 놀라울 만한 수사 성과를 올렸다면서 높이 평가했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에 대한 예리한 칼잡이,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투사라고 극찬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한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아울러 특검 수사를 보면서 현재의 검찰 후배들은 상당히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면서 정의로운 검사들에 의해 자기 손에 쥐어진 칼로 자신의 팔다리를 베어서라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다. 김어준 진행자는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삼고초려에 드디어 모셨다.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 부딪히셨죠. 그러니까 청와대 말을 안 들은 거죠. 수사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보이다가 처참하게 잘린 분인데 최근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마디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 검찰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라가 치밀 때도 있고 많은 걱정이 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가동되고 특검이 본격 수사를 나서는 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검이 잘하는 모습에 많은 위로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안타까울 때도 있다라고 말했다. 특검 연장 이유에 대해서 최동욱 검찰총장은 일단 현재까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제 생각에도 약 30%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30%도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그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 중에 1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6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불법 입법,
입학, 7호 정유라 승마 훈련 지원, 8호 불법적인 인사조치 의혹, 14호 김영재 성형외과 의혹 사건, 이 5가지 하고 또 마지막 15호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블랙리스트 사건,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구속, 1년의 수사 과정은 짧은 기간 동안 놀랄 만한 수사 과정을 올렸다라고 수사 성과를 올렸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최 총장은 그러나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은 재벌과 권력 간의 불법 유착 비리,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에 대한 처벌 문제라며, 그래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먼저 재벌들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사건, 다음으로 이런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방조 비호와 관련된 큰 두 덩어리가 주된 요체다라고 짚었다. 그런데 재벌 권력과 재벌 유착과 관련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인해 3주간의 수사가 많이 딜레이됐고, SK롯데, CJ라던가 여타 재벌들에 대해서도 많은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됐으나 전혀 수사를 진척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비호 의혹과 관련해서 우병우 등과 같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이 시작단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 이상은 진척됐다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이번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의 특검 규모와 기간에 대해 최동호 총장은 너무 많은 의혹이 제기돼 있어서 이 정도 사건이라면 적어도 유능한 검사 40명 정도 투입해서 1년 정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실상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할 때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다. 중수부 검사 20명이 4개월 정도를 정말 낮밤 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아주 힘들게 정몽구 회장을 구속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동욱이 진짜 법무부 장관 해야 돼. 또한 특검 수사 현장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특검법은 한시법이고 제한된 법정기간 내에만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데, 지금 70일이 다 되어가고 만약 30일 연장이 안 돼서 2월 말까지 특검 수사 활동이 종료된다면 특검이 수사만 하고 있었던 모든 사건은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근데 이걸 먼저 수사했던 현재 검찰은 재벌과 권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손도 대지 못했고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했다. 또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의 비호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채 특검한테 사건을 전부 이관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고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세월호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참 안타깝게 바라봤다. 그중에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하고 직결됐다고 할 수 있는 정윤회 사건의 경우 찌라시로 국정농단은 아예 없었던 걸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덮어버렸지 않냐. 최 전 총장은 문서 유출 사건으로 변질됐고 국정농단 사태는 더 물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때 당시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제대로 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또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까지 봉착했을까? 아쉽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검찰 지휘라인은 어땠는지 기억하냐? 당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이 됐고 황교안 법무부장은 총리가 됐고 우병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고, 그러니까 정윤회 사건을 잘 마무리해서 이런 게 승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냐라고 반문했다. 최동욱 전 총장은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실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찌라시라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윤회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처리했다면 그 자리에 갈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다. 최동욱 전 총장은 지금 검찰은 박영수 특검으로 이관하기 전에 이 사건을 뇌물수수가 아니라 직권남용으로만 적용했다. 그랬던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아서 뇌물수수죄로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공무원의 비호 방조 의혹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아이고 어떻게 예. 잠깐만요. 결국 지금 검찰이 잠깐만 어디 갔지? 공무원의 비호방조 의혹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지금의 검찰 지휘라인과 또 다른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지금 검찰이 상사, 동료, 후배들을 스스로 수사하게 되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특검 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특검법을 도입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검의 지위는 법적으로 독립돼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런데 특검 종료로 특검 수사가 검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 비호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이나 김수남에게 보고가 된다. 김기춘 우병우 라인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이 얼마든지 우려된다. 그래서 수사 대상인 박근혜, 최순실도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알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수사를 방해하는 가드라인이 다시 작동하고 거꾸로 수사검사에게 영향과 압박이 내려가고 한마디로 의혹 대상들의 수사를 지휘하는 웃지 못할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 요컨대 비리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공무원들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면 자신의 의혹은 스스로 은폐하려는 것은 당연한 본능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최동욱 전 총장은 그러기 위해서라도 권력과 그 유착이 드러나고 있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과도 은밀히 협조해서 증거인멸한다거나 그런 현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라며, 그렇게 해서 무슨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그러나 경험상 권력과 재벌이 유착된 이런 대형 사건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 아래 합법의 가면을 쓰고 공조직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더 나아가서 어떤 뇌물수수건이 있었는데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개별적인 행위들은 전부 합법적이고 공적이고 하는 탈을 쓰게 된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하나의 행위들에 대해서 합법적이었다, 공적이었다고 합리화를 한다는 거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외형적인 문제를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단술 뇌물 사건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실체에 부합되는 제대로 된 법적 평가나 처벌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말이 좀 어렵죠? 예. 그러면서 이런 대형 사건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대가성과 청탁 유무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일련의 과정 전체 한 덩어리로 바라보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그 실체에 근접한 판단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입된 것이 포괄적 뇌물수수죄고 여러 차례 우리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입장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기사가 너무 기네, 씨. 뭐야, 너무 길어. 이거 어디 거야? 예. 아씨. 힘들어 죽겠네, 씨. 예. 아니, 그냥 그 했던 말을 그대로 다 그냥 녹취록을 썼나봐. 아이고, 힘들어, 씨. 그러면서 여기 했고, 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근 금감원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물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을 거다. 금감원 이게 이재용을 노린 거였구나. 그래서 금감원이나 그 다음에 공정위를, 그러니까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여기서 많은 증거가 입수됐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 특검이 이재용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관련 소명 자료에 대해서도 그 지난번에 소명했던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이 되는 거야, 검찰 쪽에서. 그래서 범죄 혐의 소명에 자신이 있지 않겠냐,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본다. 지금 이제 내일쯤 그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거잖아, 특검이.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의 범죄 소명 자료 이걸 지난번에 한번 받았고 그래서 이 공정위하고 금감원을 압수수색한 자료로 보완을 해서 그래서 영장을 좀 더 잘 썼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재벌 총수 구속하면 국가경제 악영향이 있다라면서 구속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직접 재벌 총수를 구속해본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자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중수부에서 직접 구속한 적이 있고 최태원, 김승현 등을 구속할 때 지휘 라인에 있었다. 재벌 총수를 구속할 때마다 일간지에 전면 광고가 나간다. 그러면 거기서 국가 경제 얘기가 항상 나오고 총수가 구속되면 기업 가치가 하락해서 회사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진다 뭐 이런 식의 기사와 광고가 횡행한다. 진짜 그랬네. 진짜 그랬네. 예. 최 전 총장은 지난 경험인데 구속된 이후 현대자동차든 SK든 한화그룹이든 기업 가치가 허락하거나 대외 신인도가 추락해서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졌습니까? 결과적으로 오히려 해당 기업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고 보는 쪽이 일반적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구속됐다 나오면 회사가 더 컸어. 진짜. 그러고 보니까 SK, 한화, 뭐 현대자동차 전부 더 부자 됐잖아. 만약에 이번에 삼성이 삼성 이재용에 대해서 제대로 원칙적으로 수사돼서 처리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좋은 순기능도 있다. 우선 이재용의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번 일이 벌어졌겠냐? 그럴 리가 없다. 무수한 법률가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와 기획, 조직적인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원칙대로 구속되면 다시는 이런 식의 발상이나 시도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조언했던 사람들도 다 잘려나갈 거고 오히려 삼성 경영진 내부에서는 앞으로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네. 예, 그러네. 좀 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겠냐. 그래 결과적으로 삼성이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삼성이 더 투명해지고 합법적인 기업이 되고 더 신뢰받는 기업으로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다. 삼성이 재벌 전체를 선도하고 있어서 다른 재벌들도 삼성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용의 구속은 우리나라 나머지 재벌 전체에게 큰 시그널을 보내는 거다. 가장 큰 시그널은 아무리 경제 권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합법 경영을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총수가 구속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그럼 그게 국민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재벌 개혁의 출발점이 된다는 말. 그러네. 야. 황교안의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 만약 황대행이 국민 대다수의 뜻과 달리 연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해버려서 특검 수사를 중단시킨다면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어쨌든 특검을 연장해서 본인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황교안 대행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고 또 그것이 국민들도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 제 의견이다. 황교안 대행이 최근 윤석열 검사가 좌천되는 것은 댓글 수사하고 상관이 없고 종합적으로 볼 때 자질의 문제가 있어서 좌천됐다는 식으로 말했다. 황교안이 윤석열 좌천에 대해서 연병. 여기에 대해 당시 댓글 수사를 총지휘했던 검찰총장으로서 한마디 해달라.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황 대행이 그렇게 답변했다는 보도를 보고 누가 누구를 평가하나 하면서 오래 겪어본 선배 입장에서 윤석열 검사는 지금 특검팀에서 열심히 주야장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 전문가다. 법률 이론가다라고 평가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한다. 저한테도 많이 거부했다. 검찰이라는 것이 상명하복 조직인데 상사의 말이 틀리다고 해서 거부하고 대들고 자기 소신을 편다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다. 근데 거기에는 자기 희생적인, 자기 헌신적인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헌신적인 용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아주 신중하면서도 다이나믹해서 말하자면 예리한 칼잡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투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 최 총장님, 혹시 우리 방송 보세요? 우리 방송 보시면 어분 하시나요? 예. 끝으로 최 총장은, 그리고요, 우리 방송에도 한번 나와주세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 최 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은 2,000명이 넘는 검사를 포함해서 10,000명이 넘는 방대한 수사 인력을 가진 강력한 수사기관이다. 다시 말해 평소 수사 역량이 현재 특검의 100배가 넘는다. 역량면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20명의 특검 검사들이 불과 몇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전 검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현재의 검찰 후배들은 상당히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믿는다. 저 또한 그런 심정이다. 최 전 총장은 그래서 이번 특검을 보면서 권력의 개가 되어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는 것과 국민의 검찰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의 이 극명한 차이를, 그리고 검찰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정치검사들의 말로를 우리 정의로운 젊은 검사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손에 쥐어진 칼로 자신의 팔다리를 베어서라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당부했다. 야, 이게 로이슈죠. 이거 꼭 한번 다시 정독해 보세요. 예, 법조계 이슈를 다루는 신문인데요. 예, 꼭 한번 보세요. 야, 최동욱 총장과 윤석열 검사에게, 야, 자, 이 정도면 이제 오늘 해야 될 거 다 본 거죠? 예. 이 정도면, 오늘 봐야 될 거 다 본 거죠? 아유, 진짜 중요한 얘기 다 나왔네. 예. 파이낸셜, 뭐라고요? 무슨 문제지? 예. 다 못 봤어. 태극기를 보수단체에서 사용하는데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방송을 봐! 아까 다 다룬 얘기야! 무엇보다 우리 방송에서 태극기 우리도 들자 그래서 지난번에 망치부인 태극기 꽂고 방송했어! 뭘 두고만 봐, 두고만 보기는! 맨 엉뚱하게 나타나갖고 뻘소리야! 여야 사당, 헌재 탄핵안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합의, 이거 해석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 얘기 맞아. 그 얘기 했어야 됐어. 지금 여야 사당이 말이에요. 여야 사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 무조건 승복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대. 내가 웃기는 건 뭐냐면요. 아니 그럼 합의를 승복 안 하겠다는 거였어? 헌재의 결정을 당연히 승복하는 거죠. 원칙은 승복하는 거야. 도리어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탄핵 기각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일당들 너희들이야말로 승복을 해. 이게 무슨 결과가 잘못된다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등 지랄하지 마라. 내가 볼 때요.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정과 절차부터 전 과정에 대한 승복이야. 한마디로 새누리당 출신들이 이 새누리당이 명박 박근혜당이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는 등 그런 개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게 탄핵이 기각됐을 때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탄핵이 인용됐든 기각됐든 그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건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회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국회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때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랄 연병을 할 거 아니야. 그러지 말란 얘기야. 이거 나중에 탄핵 인용이 됐을 때 이거 과정과 절차에 문제 있었다고 시비 걸지 말란 얘기야. 지금 이 야당에서 이거 합의해 준 건 탄핵이 인용됐을 때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박근혜 당의 주장이잖아. 그게 아니다.
과정과 절차에 아무 문제 없었고 국회는 다 동의한 거다. 한마디로 지금 그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지지자들이, 친박 단체들이 지금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씨부리고 있는 거야. 근데 국회 안에서 과정과 절차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고요. 근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라면 이건 국회의원들이 그걸 거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 국민이 헌재를 없애는 거야. 탄핵이 지금 기각된다면 우리 국민 손으로 국회를 없애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건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국회의원들은 탄핵 소추를 했어. 근데 이 뻔한 내용을 보고 이 막강한 증거 자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기각했다면 이건 국회의원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야? 헌재의 잘못이야.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해산해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마치 이 헌재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라고 합의한 게 마치 탄핵 기각에 합의한 것처럼,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친박단체들이 떠들어대는 거야. 이거는요, 한마디로 탄핵이 인용됐을 때 잔말 말란 얘기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자, 아까 태극기를 왜 안 드나요 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 이동훈 뉴스가 나오고 점점 보수단체 우사성향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니까 조선일보만 보지 말고 망치부인 방송을 봐. 아까 다 다뤘어. 이동욱이 누군지 다시 읽어줘? 방송을 다 보고 질문을 해.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방송을 다 안 보고 질문하는 소리라면 이거는 시간 끄는 거야. 우리 앞집 강아지도 안 하는 짓이야. 맞아. 항공구원 깡 저것도 있었어. 아우 진짜. 방송 다 보고 질문해. 되돌이표도 아니고. 우리 딸이 엄마가 그저 욱시남정기에 나오는 김상모 같대. 망상모 같대. 이런. 자, 여러분. 지금 쟤네들이 언론에서 노리는 건 뭐냐면 문재인 지지자와 안희정 지지자를 싸움을 붙여가지고 야권 지지자를 분열시키는 거야. 야권 지지자들을 분열시켜서 어떻게든지 이제 대선에서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만들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문재인이나 안희정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야권 지지자가 아니야. 문재인이나 안희정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야권 지지자가 아니야. 얘네들은 국정원이야. 문재인 지지자는 문재인이 뭐가 잘했는지를 설명하면 되는 거고, 안희정 지지자는 안희정이 뭘 잘했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야. 뭐하러 야권이 야권 후보를 흠집을 내겠어. 그죠? 그거 다 국정원이에요. 국정원이 지금 다른 댓글 안 달고 전부 다 이거 펜딱지 달고 양쪽 후보 진영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마치 안희정 지지자인 척하면서 문재인 까고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안희정 까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막 이 야권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거야. 여기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야권은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올림픽에 나가려고 국내 예선전 치르는 거야. 누가 나가든 이기면 되는 거야. 이길 사람한테 힘을 몰아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야권 지지자라면 야권 후보를 비난하면 안 돼. 내가 옛날에 이재명 많이 씹었지만 지금 안 씹잖아. 왜 안 씹겠어? 누구든 이길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게 상처로 남으면 안 되니까. 본선을 위해서. 지금 만약에 문재인을 까고 안희정을 깐 사람도 있다면 얘네들은 우리 편 아니에요. 걔네들은 국정원이야. 국정원이라고 보면 틀림없어. 국정원이 아닌데 왜 그래? 너 덩달이야? 이 모자란 등지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번 대선,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내리
모두 이겨야 돼요. 이명박 같은 사기꾼의 박근혜 같은 미친 여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저들 집단에게 다시는 권력을 주면 안 돼요. 새누리당 출신들이 다시는 국민 세금 10원도 못 받아먹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민주주의예요. 아니, 돈을 빼돌린 직원을 또 쓰고 또 빼돌리고 10년 동안 횡령을 했는데 그런 새끼를 또 쓰면 그건 주인이 미친놈이야. 안 그래? 이명박 박근혜 당 출신들은 다시는 정치 못하게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야권이 여당이 돼서 또 보수화 되겠지. 그러면 그들을 비판하면서 더 깨끗한 정당을 또 키워서 그들을 몰아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나쁜 놈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야. 그게 정치를 개혁하는 길이야. 하루아침에 우리가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면 가장 나쁜 놈들을 제거해 가면서 우리는 정치를 깨끗하게 정화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지금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소식이 방금 들어온 속보군요. 예. 자, 이재용 영장이 재청구됐다.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고 봅시다. 내일은 아마 이재용 영장에 대한 방송을 하게 되겠군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요? 다시는 우리가 세월호 희생자들처럼 내 아이나 내가 죽거나 내 아이나 내가 유가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월호의 진상을 밝혀내고 미수습자를 수습해서 그 가족의 품으로 돌려줄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 사건을 물고 늘어져야 돼. 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이전에 천안함이나 이전에 무슨 삼풍백화점이나 그 뭐 대구 지하철 화재나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면, 근데 그 시절에는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힘이 없었어. 지금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이 깨어있잖아. 깨어난 국민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 이번에 이 세월호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진상을 규명해내야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건, 가습기 피해자 사건, 다시는 이런 일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지인들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돼요.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된다고 믿느냐?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 손으로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가자. 이길 수 있냐고 묻지 마라. 우리는 이겨야만 한다. 살려고 하는 자 죽을 것이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가 이길 것이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녹음 녹화 떠서 팟캐스트하고 유튜브에 뿌려주시는 5분, 허가받은 5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일일이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히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해주신 4,800분, 지금 1,몇백 명이 업을 안 하고 도망갔어. 자, 오늘 밤 흉악한 일을 당할지어다. 예, 깜빡했어요. 빨리 하세요. 더 늦기 전에. 네, 그리고 후원 못해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을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 2시간은 인트로예요. 예, 지금부터 제 방송 틀어드릴게요. 다음 방송 때까지 예, 건강하게 계시고,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내일 낮 2시.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하긴 뭐 16일 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 분들 얘기를 들을 거니까, 네,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 불량주 망치분이었습니다. 자, 나갔다 들어오시면 돼요. 예. 그리고 생방을 녹방으로 돌리고 카메라를 가리고, 자,
이제 재방송 틀어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스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업. 오늘 이발을 했어요. 아니야, 이발 아니야. 이발이야, 이씨! 머리를 깎았어요. 네. 요즘에 이렇게 막 머리숱이, 아니, 머리가 이렇게 막 너무 부해가지고, 예. 자고 일어나면 막, 아유, 파인애플 저기, 뭐 같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머리를 깎았어요. 얼굴이 길어 보이죠? 얼굴이 길어 보이니까 살이 더 빠져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홍삼을 먹어서 그런지 머리카락에 우리 동생 그러는 거야. 머리카락에 힘이 바짝 들어갔다고? 예. 머리카락이 되게 두꺼워지고 힘이 바짝 들어가 있다고. 이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나 봐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빠지고 얇아지고 그러는데 아닌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 머리 관리에 대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B급 정보 알려드릴게. B급 정보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머리 감을 때요. 머리 감을 때 머리숱이 많이 빠지는